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고전할 것 같다. 왜냐면 지금 과거를 봤을 때 이 정도 밸류 수준이면은 향후 10년 이 수익률이 안 좋았더라. 지금 너무 지난 10년간 너무 초강세여가지고 소위 횡보를 하더라도 할 말이 없긴 해요. 안녕하세요. 최우신과 에릭의 거장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와주신 에릭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실 때마다 이 거장의 생각을 계속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올해는 굉장히 그 투자 운용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거장을 또 데리고 왔는지. 오늘은 가치 투자자 두 분을 데려왔는데 네. 요새 가치 투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스타일이 또 다릅니다. 오케이. 가치 투자 스타일 둘 다 가치 투자자라고 자기가 얘기하는데 둘 다 스타일이 다르고 근데 그렇구나. 재밌는 거는 결론은 또 비슷하다. 그래요? 네. 오늘 또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그럼 뭐 어떤 분일까요? 먼저 소개 좀 우선 첫 번째 가치 투자자는 바로 이 퀀트들하고 이제 이제 많이 익숙하시죠. 오늘 이제 퀀트가 많이 저희 대중적으로 알려졌으니까 이 퀀트 투자에 있어서 대가로 꼽히는 제 생각에는 한 5손가락에 꼽히는 사람 아닐까 싶은데 그분이 이제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바로 클리프 에즈니스라는 사람인데 그렇구나. AQR이라는 퀀트 헤지 펀드의 이제 창업자이자 CIO고 AQR 같은 경우는 운용 자산이 약 194조 원에서 200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역시 거장답게 개인 자산도 약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미국 거장은 기본적으로 빌리어네어여야 되나 봐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랑 다른 것 같아. 1조 못 넘으면 거장으로 인정 안 됩니다. 네, 그렇구나. 이거 진짜 좀 어마어마하네. 입 다물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양복을 입고 머리를 밀었는데 양복을 입고 머리를 밀은 사람은 이제 고수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외모로서도 거장력을 뽐내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퀀트 장인입니다. 이분이 하는 kv트 스타일이 이제 팩터 투자거든요. 뭐 가치 팩터, 뭐 퀄리티 팩터 이런 팩터를 조합해서 무슨 팩터 그쵸. 그런 거구나. 또 리스크 패러티 퀀트스럽네요. 이 팩터를 처음으로 이 주창한 사람이 유진 파마 교수인데 유진 파마 교수 밑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밟은 사람입니다. 팩터 투자의 선구자고 효율적 시장 가설의 선구자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상당히 독설가로도 유명합니다. 말이 상당히 거칠어서 그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탈렙 있지 않습니까? 나심 탈렙과 트위터에서 키벨을 떴을 정도로 상당히 또 반성질하고 있고 또 올해 성과가 꽤 괜찮습니다. 올해 시장이 상당히 미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AQR은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거장할 만합니다. 오늘 내용은 클리프 에즈니스가 최근 블룸버그와 진행한 단독 인터뷰와 그리고 AQR에서 발간된 최근 발간한 페이퍼를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오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퀀트 투자자답게 이제 팩터로 보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 어떤지라고 퀀트 투자자의 입장에서 현재 시장을 해설을 하고요. 클리프 에즈니스의 생각은 지금은 용기를 낼 때가 아니다. 겁쟁이가 살아남는 장이다. 절대로 용기 내지 마라. 약세장이란 말이네. 그러니까 큰 베팅은 할 때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책의 영향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우선 지금 장은 본인이 이제 퀀트 헤지 펀드를 하는데 전략을 여러 개를 막 돌리거든요. 펀드에 따라서 그 전략들 한번 성과를 쭉 보니까 뭐 꽤나 합리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스크를 적게 가져가는 전략이 잘 통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팩터로 보면은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변동성이 낮은 주식들 이런 주식들의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 추종 전략도 성과가 좋았는데 근데 이제 클리프 에즈니스가 얘기한 추세 추종은 이제 가격 모멘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이제 경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NLP를 처리해가지고 지금 뭐 시장의 심리를 좀 알아보고 이런 작업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추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추세로 이제 적용하는 추세 추종 전략도 괜찮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전통적인 가치 투자 전략은 안 먹혔다. 요 전략은 상당히 좀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퀀트 베이스인데 어쨌든 가치 투자를 지향을 하지만 전통 가치 투자 전략은 잘 안 먹힌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는데요. 뭐 특정 팩터로 설명되는 장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밸류 팩터, 그러니까 싼 주식이 잘 나가는 경향이 아주 두드러진다. 아니면은 뭐 퀄리티 팩터,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주식이 잘 나가는 게 두드러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팩터로 설명이 안 되는 장이다. 그래서
딱히 이런 방향성이다, 이런 성질이다라고 정의 내리기에는 지금 애매한 상황이고 오히려 어쩌면 이런 게 다행일 수 있다. 왜냐면 이제 과거에 본인이 쭉 봤을 때 특정 팩터로 설명이 잘 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앞으로 안 좋아지는 경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모멘텀이 너무 좋다. 네. 그럼 이제 과열되거나 혹은 너무 아래로 꽂거나 뭐 이런 경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본인도 전략을 쭉 봤을 때 전반적으로 마켓 뉴트럴 전략이 잘 먹힌다.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롱숏을 쭉 뿌려놔가지고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그에 무관하게, 그러니까 베타가 0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마켓 뉴트럴 전략이 잘 먹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와 더불어서 팩터가 뭐 한 가지 팩터로 가는 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 뭐 가치, 실적, 뭐 사이즈, 모멘텀 그 외 여러 가지 팩터들을 조합한 전략들이 좀 잘 먹히더라. 네. 팩터가 적은 전략은 좀 수익률이 저조한 경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버블 상황에서는 퀀트가 안 먹히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퀀트가 잘 먹힌다. 그러니까 네. 이 퀀트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버블은 아닌 것 같다. 네. 버블에 가면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퀀트가 안 먹히는데 지금 그 구간은 아니라서 시장이 버블이라고 우려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이 이제 용기를 낼 때가 아니다. 네. 이 겁쟁이가 열렸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정 팩터로 설명된 장이 아니다. 마켓 뉴트럴이 잘 먹힌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방향성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네. 그와 별개의 전략들이 잘 먹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 클리프 에스니스가 어떤 마켓 타이밍을 딱 잡아가지고 방향성에 베팅하는 전략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마켓 타이밍 잡지 말아라 좀 죄악시하잖아요. 근데 네. 클리프 에스니스는 오히려 반대로 마켓 타이밍을 잡는 게 좀 도움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이 논문 중에 하나가 조금의 죄를 짓는 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도표가 뭐냐면은 이 보라색은 그냥 바이 앤 홀드 전략을 했을 때입니다. 190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그냥 주식을 사고 가만히 있었을 때, 팔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때의 수익률이고, 네. 초록색은 이제 가치를 봐서 좀 마켓 타이밍을 재는 네. 거죠. 너무 비싸면 팔고, 너무 싸면 사고. 그리고 노란색은 여기에 이제 모멘텀까지 좀 보는 겁니다. 가격이 너무 과열되면 팔고, 좀 너무 떨어지면 다시 사고. 그런 거 봤을 때는 바로 마켓 타이밍을 뭐 밸류나 모멘텀을 좀 고려해서 딱딱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사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수익률도 좋다. 그래서 나는 마켓 타이밍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 네. 지금은 그걸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미국 주식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고 그리고 내가 팩터를 봐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잘 모르겠다. 네. 그래서 본인은 그냥 마켓 뉴트럴,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가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고, 네. 어떤 방향성에 베팅하고 싶으면 지금은 아니다. 오케이.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단기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말아라. 좀 비슷한 맥락의 얘기죠. 좀 단기적인 변동을 참으라는 얘기에 또 페이퍼도 발간을 했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스트리키니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팩터로 봤을 때 어떤 팩터는 시장의 수익률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은 그대로 쭉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채 발행률로 줄을 쭉 세워서 기업을 봤을 때 부채 발행률이 적은 기업의 수익률이 잘 나오는 구간이다. 그러면 한 몇 년간 쭉 잘 나오는 경향이 있고 안 나오면 한 몇 년간 안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들을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채 발행률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부채 발행률이 낮은 기업들이 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다.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단기적으로 좀 이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피하고 싶은데, 근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수익률 방향성이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그런 팩터의 주식들을 샀을 때 수익률이 장기적으로는 좋더라. 네. 라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변동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이 장기적으로 수익률 유지되는 팩터들, 이런 팩터들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 부채 발행이라든지 아니면 발생액 기준으로 본다든지 수익성이라든지 기업의 레버리지가 얼마나 높고 낮다든지 이런 기업들을 따져서 베팅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퀀트스럽긴 하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콘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뭘 네. 사야 되냐. 네. 또 이제 각 자산 구매 10년 수익률을 예상을 좀 했거든요. 되게 의미 있는 그죠. 얘기네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고정할 것 같다. 왜냐면 지금 과거를 봤을 때 이 정도 밸류 수준이면은 향후 10년 이 수익률이 안 좋았더라. 지금 너무 지난 10년간 너무 초강세여가지고 소위 횡보를 하더라도 할 말이 없긴 해요. 네, 네. 그래서 한 현금을 겨우 이기는 정도의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라고 예. 얘기를 했고요. 이제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주식보다는 그나마 낮지만 그래도 장기 평균 수익률보다는 낮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뭐 지금 미국 부채 이슈라든지 이런 매크로적인 우려는 생각보다 엄청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비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라이크 코리아. 그렇죠. 네. 실적은 미국 기업이 네. 좋을 수는 있어도 네. 주가는 비미국 주식이 더 좋을 것이다. 네. 라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이 주식 스타일로 보면은 지금 밸류에이션 스프레드가 너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의 이 가치 차이가 너무 벌어졌다. 그러니까 성장주는 너무 비싸고 네. 가치주는 너무 싼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가치주를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비미국이거나 어쨌든 성격으로는 약간 가치주는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은 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네, 부분이네요. 특히 미국 성장주는 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여기까지 퀀트 얘기를 쭉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퀀트를 안 하시잖아요. 네. 이거를 내가 왜 봐야 되나라고 싶은데, 이 클리프 에스니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저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뭐 저도 종종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퀀트 투자를 내가 안 하더라도 한 1차 스크리닝 도구로 써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좀 리서치 해볼까 찾을 때 퀀트 아까 팩터들 요소 있잖아요. 뭐 네. 가치, 뭐 실적 이런 걸로 PER이 몇 이하고 뭐 매출 성장률이 몇 % 이상이고 뭐 이런 걸로 한번 스크리닝을 쭉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개별적으로 리서치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베팅을 하면은 네. 보통 이 수익률이 상방은 퀀트보다 훨씬 높다. 네. 하방도 밑에 뚫려 있기 때문에 그건 감안해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퀀트 투자를 이 매뉴얼 투자,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투자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사모형 ETF 요즘 뭐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네. 보통 이제 사모 투자는 개인이 하기 힘드니까 네. 이걸 이제 ETF식으로 해가지고 상장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사모형 ETF. 우리나라에도 뭐 이게 좀 한 작년부터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모형 ETF 웬만하면 손 안 대는 게 좋다라고 네.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상장보다 비상장 주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경향이 있다. 왜냐면은 상장 주식은 매 순간 이제 주가가 바뀌는데 비상장 주식은 주가가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변동성 측면에서의 개념이지만 상승 하락 측면에서는 다른 얘기니까 그쵸. 변동성 세탁이라고 표현을 네. 잘했네요. 그래서 이걸 변동성 세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변동성 세탁의 착시고, 그리고 리스크 같은 경우 이제 상장 주식은 공개가 좀 되는 데에 비해서 비상장 네. 주식은 리스크가 잘 공개도 안 된다.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이 안전하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착시고, 그리고 예전에는 비상장 시장이 가치 투자에 가까웠다. 아직 상장은 안 한 저평가된 주식들에 투자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이 성장주 투자로 변질이 됐다. 비상장 네, 시장이. 변질됐죠. 이미 멀티플이 엄청 높은 주식들이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재밌는 점은 이 클리프 에스니스뿐만이 아니라 작년부터 P 위험한데 이쪽에서 버블 좀 터질 것 같은데 라고 경고하는 거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건들락도 그렇고 네. 하워드 막스도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던진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모형 ETF, 이 P 쪽은 조금 조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쪽은 약간 유포리아가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평가가 안 좋습니다. 감세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승부수를 걸고 있는데 기대만큼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왜냐 이제 본인이 과거 이제 이 사례를 쭉 보니까 뭐 감세를 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 관세는 좀 얼마나 안 좋을지는 정확히 정량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네. 확실히 안 좋다는 것이 컨센서스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지금 관세 리스크에 안일하다. 관세 뉴스가 떠도 이제 가격이 반응을 안 하는 거 보면은 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본인은 좀 아직까지는 긴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 화제가 된 게 외국인 학생 규제 아니겠습니까? 네. 하버드 몇 % 이상 네, 외국인 받지 마 이런데 네. 요거는 미국의 인재풀을 축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이 장기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라서 뭐 상당히 좀 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관련해서 요새 다시 막 스무트 홀리법 얘기 나오고 하는 걸 보면은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또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퀀트 투자자답게 팩터로 시장을 봤는데, 이제 팩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경향성이거든요. 네. 이제 이 시가총액으로 주식을 보고 아니면 가치 기준으로 보고 실적 기준으로 보고 봤을 때 이러이러한 시장의 경향이 있더라라고 이제 해설이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퀀트 투자의 단점이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뽑아내는 거다 보니까 네. 이 데이터 성질이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시장의 경우,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이제 외부적 리스크가 엄청 큰 그런 시장이죠. 그런 시장에서 잘 안 먹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하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가치 투자가 안 먹힌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예전에 이제
클리프 에스니스가 비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페이퍼를 이제 발간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유진 파마한테 배워가지고 야, 이 사람 완전 하극상이네. 오케이. 스승은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 현업에서 굴러보니까 이 실전에서 굴러보니까 시장이 점점 약형 효율적 시장이라고 다 생각하죠. 그 얘기는 효율적 시장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네. 그리고 내가 예전에 일을 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비효율적이 돼버렸다. 예. 말 안 듣는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그러나? 왜냐면 이제 패시브 투자 같은 경우 패시브가 너무 투자가 대세가 됐고 2010년대 이후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SNS가 널리 퍼지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K-스타일. 그렇죠. 국장화되고 있다. 국장 그곳은 시장이 아니다. 한국인이 있다면 거기가 국장이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가치가 이제 가격에 쫓아가는 이 기간이 짧았는데 예전에 비하면 지금 이제 너무 길어졌다.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려면은 제 원래 적정 가치까지 가는 순간까지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이제 감안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여러 투자 선진화 기법이 안 먹히는 이유는 다 K에 물들고 있어서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국장에서 날고 기는 개인들이 지금 미국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다시 120빌리언 이상 투자를 하고 막 늘리고 있으니까 가뜩이나 패시브도 많은데 지금 테슬라 같은 데는요, 한국에서 전화하면은 두 손으로 받는데요. 한국이십니까? IR에서. 그래서 수시로 통화한다 하더라고요. 저희 기관들 중에서 보면은 젊은 리서처들이 있는 바이사이드 쪽에서는 테슬라에 수시로 통화한대요. 한국이라고 하면서. 그럼 칼같이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그 위상이 거기서 그렇게 인식을 하냐.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엔 나중에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같은 기업, 우리 탑3 기업 있잖아요. 이 세 군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장에서 한국에서 투자한다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을 것 같아요. 여튼 그 비효율적 시장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패턴이 비효율이라면은 그러니까 그런 비효율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효율은 우리가 효율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보가 즉시 반영이 되는 걸 가지고 강형, 중강형, 약형 이렇게 나눴던 거기 때문에 역시 실전에서 날고 기었던 사람들은 상하탑의 교수는 뭐라고 하든 자기는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역시 그런 걸 보니까 그 나심 탈렙이랑 키보드 배틀 뜰만하네요. 네, 클리프 에즈니스였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 얘기는 저는 하나가 또 와닿았는데 10년간 미국 주식 현금보다 조금 좋을 수도 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 그런 부분 되게 와닿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시장이 뭐 말도 안 되는 과열은 아닌데 테크주보단 밸류주, 그다음 비미국주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어쨌든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좋은 얘기를 전달해 주신 분은 에릭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